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11주차 날씨와 생활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날씨와 생활, 즉 날씨는 생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바로 날씨가 우리의 매일매일 시시각각 생활하는 것에 아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이 단원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도 날씨를 활용해서 여러분들 일상에 조금 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고, 또 이것들을 잘 적용해서 하루하루가 조금 더 즐겁고 편안한 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날씨와 생활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볼게요. 초콜릿보다 달콤한 널, 솜사탕보다 달콤한 널, 초키스처럼 달콤한 널.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 많이 많이 사랑해줄게. 영원히 변하지 말자. 난 네가 좋은데 자, 오늘은 날씨와 생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주에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일기도를 그렸어요. 그래서 일기도를 그리고 일기도를 해석해야 되는데 일단은 오늘 배우는 일기 요소, 그러니까 기단과 또 기압 배치 그리고 전선 여기까지 마무리가 된 다음에 현재 날씨를 예보해 보시고 현재 날씨를 분석해 보시고 그 다음에 날씨도 예측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물론 이 탐구 보고서가 여러분들 이번 학기 지구의 탐구 수업을 배우면서 마지막 보고서가 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마음에 마무리를 천천히 잘 지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배우는 일기에 대한 요소가 모두 끝나면 또 더 표현할 것도 있고 일기도에, 그리고 일기도를 조금 더 정확하게 자세히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일정을 다음 24일 주인가요? 그 주까지 보고서 제출 기간을 해 놨으니까 참고해서 여러분들 또 밀림 과제 이런 것들도 다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학습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자, 날씨에 대해서 했고, 또 날씨와 생활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일기도 그리기, 그리고 일기도를 해석해서 또 기상청에서 이것들을 우리에게 주기까지 그런 과정들에서 이야기를 했었고, 또 우리나라 날씨와 기후의 특징을 살짝 정리를 해 보았죠. 물론 이렇게 하는 건 아쉬움도 있고, 또 나름대로 짧은 시간 동안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빼놓고 가는 것도 있고, 또 너무 또 욕심껏 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아무튼 여러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내용을 최대 가치를 들여서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날씨와 기후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날씨는 일기다, 매일매일의 기상 상태고, 기후는 이런 날씨들을 매일 더해서 평균을 낸다. 몇 년? 그렇죠. 30년치를 평균을 내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이런 날씨는 또 시시각각으로 시간마다 바뀌게 되죠. 또 기후는 요즘같이 이런 날씨 변화가 심할 때는 기후도 어느 정도 이상기후를 나타내주면서 변하게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를 정리한 기후에 비하면 지금 우리나라 기후는 전반적으로 바뀌고 있는 추세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일상생활은 날씨의 영향을 받아요. 국내 총생산의 약 52%, 산업의 7, 80%가 영향을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활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앞으로 더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일기예보는 여러분들이 당연히 잘 아는 것처럼 재해 예방이라든지 지금처럼 기상이변이 심할 때는 더 심각하죠. 그리고 고부가 가치 창출에 필수적인 요소임에 틀림없다. 같은 기압을 연결해서 나타낸 등압선 그리기를 했었죠. 그리고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고기압과 저기압, 그리고
기온이라든지 이런 공기덩어리의 차이가 심한 그 경계를 전선이라고 불렀어요. 마치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바깥과 안쪽에 공기덩어리의 습도와 온도 차이는 굉장히 심하죠. 이랬을 때 이 아메리카노 유리컵 겉의 면에 이렇게 물방울이 맺히는 곳이잖아요. 그런 곳이 바로 전선이라고 하는 곳이 되겠죠. 등압선의 간격도 넓은 곳도 있고 좁은 곳도 있고, 그리고 기압골 이런 것들도 나타낼 수 있었고요. 또 현재 날씨를 가지고 앞으로의 날씨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날씨 예보할 때 바라보는 그 방향이 있었죠. 우리나라는 편서풍 지대이기 때문에 공기가 자연스럽게 서에서 동으로 이동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날씨를 보려면 어디를 봐라? 서쪽을 보면 알 수 있다. 아무데나 보고 내일 날씨 좋겠구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다 할머니들도 할아버지들도 다 서쪽을 보시는 거예요. 경험에 의해서. 일기예보는 기상자료를 수집하고 관측자료를 처리하고 분석하고 일기도를 작성을 하고 분석하죠. 그리고 예상 일기도를 작성하고 일기예보를 검토해서 일기예보 전달 과정으로 이렇게 이루어졌어요.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아직까지는 그래도 사계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뚜렷하죠. 게다가 장마기도 있고 태풍기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날씨를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나라죠. 자, 봄에 가을은 이동성 고기압이 발달했고 또 이동성 저기압도 발달했어요. 초여름에는 오후측해 기단의 영향을 받고 있고 여름은 북태평양 기단으로 남서풍이 불고 등압선 간격이 넓은 편이고요. 또 이때 장마전선이 발달하죠. 북태평양 기단과 오후측해 기단이 만나서 두 기단이 만나서 정체되어 있는 정체전선, 장마전선을 만들기도 하고 또 가을이 오나 싶으면 태풍이 또 지나가요. 이건 적도기단의 영향이고 겨울에는 북서풍이 강하게 부는 일기도의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주까지 이런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오늘은 좀 내용이 많아서 빨리 전개를 할 것이고 다행히 동영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지 못한 부분은 다시 돌려서 시청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이 어디를 보면 좋으냐면 한 번씩 요 기상청에 들어가셔서 기상청 날씨누리가 있어요. 날씨누리에 들어가시면 요 영상 일기도가 있죠. 영상 일기도를 클릭을 해서 들어가면 날씨 지도가 나오고 여기 보면 일기도가 나와요. 여기 일기도에 들어가면 분석 일기도가 있고 육상 예상 일기도, 육상이죠. 우리가 주로 이제 이런 육상 일기도를 금방 접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일기도가 나와요. 제가 지금 이거를 지금 녹화하는 날이 5월 14일 토요일이거든요. 현재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냐면 우리나라가 여기에 있죠. 지금 여기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저기압이 있고 그 다음에 고기압이 있으면 저기압과 고기압의 경계에 약간 위치해 있죠. 그래서 어느 쪽은 날씨가 흐렸다가 어느 쪽은 맑았다가 이런 현상이 있어요. 토요일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6시간 전으로 돌아가 보면 고기압이 저기압, 우리나라 여기 있으면 저기압이 이만큼 있고 고기압이 여기에 있죠. 전에는. 그리고 12시간 전에는 더 고기압이 이쪽으로 가 있고 저기압이 이쪽에 와 있죠. 지금 우리나라는 그 12시간 전에는 거의 저기압권에 들어 있었네요. 그래서 아마 구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전이나 저녁, 아침 새벽에는 구름이 많았다가 그리고 현재는 지금 이렇게 맑았다 흐렸다 하고 그 뒤에 이제 6시간, 12시간 후에 예상도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찾아서 들어가서 한 번씩 괜히 심심하면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등압선 간격이 좁은 데도 있고 넓은 데도 있고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등압선 간격이 이런 데에 비해서 조밀한 편이네요. 여기보다는 덜 조밀하지만 대체로 조밀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소 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거 수업을 들으면서 한번 기상청 날씨누리 들어가셔서 일기도 한번 그냥 클릭 해보세요. 여기 보면 날씨뿐만 아니라 뭐 지진, 화산, 특보 이런 관측 자료, 기후에 대한 자료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날씨와 생활 두 번째는 지난주에 계속 이어서 일기예보와 우리나라 날씨와 기후를 했었죠. 오늘은 날씨와 생활을 하고 다음 주에 우리나라의 악기상 세계 이상 기후를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는 날씨와 생활 중에 요런 날씨에 다시 말하면 일기도를 쫙 펼쳤을 때 거기에서 이제 그걸 보고 우리가 일기예보를 하잖아요. 일기도 분석을 하잖아요. 그때 대체로 이 일기도 분석 때 쓰이는 것들을 우리가 일기 요소, 날씨 요소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기단, 전선, 기압 배치, 요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기단, 전선, 기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살면서 왜 속담이 굉장히 많아요. 정말 일기 속담 쳐보면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일기 속담이 있죠. 거기에는 뭐 과학적인 것도 있고 비과학적인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걸 한번 찾아보시고 이제 특별히 그 중에서 다 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우리가 흔히 입버릇처럼 사용하는 것들 있죠. 어른들이나 여러분들도 속담이나 아니면 주변 어떤 현상을 가지고 내일 날씨 어떻겠구먼 비 오겠구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과학적인 것들을 찾아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곧 날씨와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기단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동학기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기단은 말 그대로 기, 공기, 단, 덩어리, 몇 단, 무슨 단 할 때, 몇 단, 몇 단 할 때, 이건 덩어리라는 뜻이죠. 그래서 공기 덩어리를 기단이라고 불러요. 여러분들한테 우리나라 겨울철은 어느 기단에 영향을 받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 너도나도 다 같이 그냥 자연스럽게 시베리아 기단이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시베리아 기단의 성질은 어떤데?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어렸을 때 외웠던 그대로 한랭 건조해요? 이렇게 대답해요. 이때 한랭하다는 말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기온을 얘기하는 거고 건조하다는 말은 습도를 말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기단이라고 하는 것은 공기 덩어리를 말하는 것인데 어떤 공기 덩어리냐면 기온과 습도가 균일한 공기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시베리아 기단은 한랭하고 건조한 공기 덩어리가 있는 거죠. 이 중에 시베리아 기단 중에 습도가 높은 그런 공기 덩어리가 섞이면 기단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기단이 만들어지려면 이렇게 기온과 습도가 균일해야 돼요. 또 봄이 되면 양쯔강 기단이 우리나라에 오죠. 양쯔강 기단의 성질은 공기가 온난하고 또 매우 건조해요. 초여름이 되면 오호츠크해 기단의 영향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오호츠크해 기단은 온도는 한랭하고 습도는 높아요. 그리고 한여름이 되면 북태평양 기단이 올라오게 되는데 이 북태평양 기단은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죠. 자, 이렇게 공기 덩어리가 똑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기단, 코리아 기단은 없느냐? 없어요. 만들어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육지이긴 하지만 아시아 대륙이긴 하지만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서 어때요? 육지의 성질과 바다의 성질을 함께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지는 건조하죠. 그죠? 그리고 바다는 습도가 높잖아요. 다습하죠? 그래서 이렇게 습도가 균일하지 않죠. 더구나 대륙의 면적도 어때요? 남한 이렇게 달라보면 더 좁죠? 그래서 이렇게 기단의 발원지가 되기 위한 조건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 그러니까 기단이 만들어지려면 일단 면적이 넓어야 되고 그리고 공기가 균일해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우리나라의 영향은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이유가 겨울에는 시베리아 기단이, 그 다음에 봄, 가을에는 양쯔강 기단이, 그리고 초여름에는 오호츠크해 기단이, 그리고 오호츠크해 기단이 가기 전에 북태평양 기단이 올라오면 둘이 만나게 되죠. 만나면 서로 지지 않으려고 우리나라에 한동안 오랫동안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머물러 있어요. 이때를 장마기라고 불러서 장마전선이다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양쯔강 기단이 다시 왔다가 가려고 겨울이 오려고 하기 전에 뭐가 오냐면 잘못했어요. 얘가 가고 북태평양 기단이 가고 양쯔강 기단이 다시 오기 전에 뭐가 오냐면 태풍이 오죠. 그거는 적도에서 올라오는 매우 고온 다습한 이런 열이 가득 들어있는 그런 바람이 불어도 절대 시원하지 않은 공기가 쭉 하고 올라오죠. 이게 적도 기단의 영향이죠. 우리는 이렇게 많은 기단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날씨를 가지고 있어요. 자, 저는 이렇게 보여줬어요. 여러분들이 이 학문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을 넓게 보는 안목이죠. 자,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나는 비록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 앞에는 세계지도가 펼쳐져야 되겠죠. 세계지도가 펼쳐지고 우리나라 어디 있어?
우리나라를 가볼까요? 여기 있나요? 여기 어디 있어요? 일본이 여기 있고 우리나라 여기 정도에 있나 봐요. 그러면 요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나라를 요렇게 지금 얘가 요렇게 여기 있다가 요렇게 보시고요. 요렇게 십자를 그어서 어떻게 살펴보냐면 시베리아 기단은 여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어놓고 보면 위 두 쪽 극지방에서 바람이 불어오니까 여기도 한랭하고 여기도 한랭해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남쪽에서부터 밑에서부터 올라오니까 온도가 높겠죠. 근데 양쯔강과 북태평양을 비교하면 양쯔강이 살짝 더 위에 있어요. 그래서 온난하고 그 다음에 이쪽은 고온하죠. 매우 온도가 높죠. 또 이렇게 나눠고 보면 왼쪽은 대륙이죠. 대륙이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이쪽은 건조해요. 그래서 한랭건조, 온난건조. 이쪽은 바다죠. 그래서 한랭다습, 고온다습 이렇게 보이죠. 또 적도에서 올라오면 당연히 고온다습이죠. 적도기단은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앞으로 어떤 것들을 보든지 여러분들이 이런 학문을 하고 학문을 배울 수 있었던 기회가 있다라는 건 우리가 학문적으로 지식이나 탐구를 배우기 이전에 이렇게 세상을, 세계를 또 우주를 보는 그런 안목을 키우는데도 또 목적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처음에. 그러니까 저는 다 간단하게 이렇게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의 성질 때문에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하다 이렇게 얘기했더라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단편으로 보지 마시고 이렇게 지구 안에서 대한민국을 보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여러 기단이 있어요. 정리를 해보면 시베리아 기단은 시베리아 대륙에서 불어오는 그런 공기덩어리고요. 한랭 건조해서 우리나라 겨울철에 영향을 미치고 오호츠크 기단은 초여름이죠. 초여름부터 장마철까지 오호츠크해에서 불어오는 위에 있으니까 한랭하고 오른쪽에 있으니까 다습해요. 북태평양 기단은 고온다습한 북태평양에서 불어오는 공기덩어리인데 우리나라 한여름을 지배하죠. 이것이 둘이 만나면 우리나라는 장마기, 정체정선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양쯔강 기단은 양쯔강에서 불어오는 고온 건조라고 했네요. 온난 건조라고 해야 맞죠? 잘못했어요. 그리고 봄, 가을에 이동성 고기압을 발달시키고요. 적도 기단은 적도에서 불어오는 공기덩어리로 고온 다습하고 우리나라 여름에 태풍기를 영향을 받게 하는 그런 기단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그린 일기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느 철에 어느 기단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냐면 이쪽에 시베리아 공기덩어리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형적인 겨울철 일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기단을 지금 공부하고 있죠. 날씨와 생활의 날씨를 만드는 요소 중에 기단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각 기단이 변질돼서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봄에는 양쯔강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온난 건조해야 되고 그죠? 여름에는 초여름 오호츠크 기단, 한여름에는 북태평양이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겨울에는 시베리아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한랭하고 건조하고 이런 아주 뚜렷한 날씨 변화의 특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가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단이 변질됐다라고 하는데 기단이 변질된 경우를 몇 가지 날씨 변화가 예측하기 어려웠던 그런 현상들을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5월 12일이라고 되어 있죠. 2019년 5월 12일이니까 5월 달이죠. 5월이면 대체로 초여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대개 어디 영향을 받냐면 양쯔강 기단의 영향을 넘어서 이제는 어디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이쪽에 있는 오호츠크의 기단의 영향을 받을 때죠. 이쪽에 있는 기단이 우리나라의 공기덩어리가 이렇게 와서 우리나라의 한랭 다습한 그러니까 낮에 햇빛이 뜨거웠지 사실 해가 들어가거나 그늘에 가면 또 저녁에는 굉장히 선선하죠. 이런 공기덩어리에 영향을 받고 있는 초여름인데요. 5월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허리 여기 요 척추 등이죠. 등을 중심으로 해서 태백산맥이죠. 이쪽에는 강릉은 지금 15.3도가 나타나서 4월 초의 기온을 나타냈고 태백산맥 이쪽을 영동지방이라고 부르고 영서지방, 관동 간서라고 부르죠. 이쪽 영월은 지금 우리나라 땅도 좁은데 특히 똑같은 강원도인데 영월은 지금 30도 배를 이루었어요. 7월 말 한여름의 기온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원인이 있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오호츠크의 기단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나라 같은 날씨, 같은
기온과 습도를 유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가끔 일어날 때가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셨죠? 이런 현상은 바로 여러분들이 감을 잡으셨겠지만 롭세바람이라고 하는 거죠. 롭세바람, 아마 지리시간 페인 현상 이런 걸 배웠을 거예요. 이쪽에 오호츠크의 영향을 받고 있는 초여름에 오호츠크의 기단이 태백산맥을 넘다가 태백산맥을 이렇게 넘는 도중에 밑에 있던 공기가 가열돼서 낮 동안 가열돼서 위로 상승하죠. 상승하면 이렇게 구름을 만들어요. 어느 높이 이상에서는 이게 이제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여기서 구름대가 만들어지면서 비를 뿌리게 되죠. 그러면 산을 타고 넘어올 때는 이미 구름을 만들어서 비를 다 뿌렸기 때문에 여기는 습도가 다소 높지만 넘어올 때는 습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건조한 바람이 불 뿐만 아니라 또는 어때요? 올라갈 때는 기온이 떨어지지만 내려올 때는 다시 기온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고온 건조한 바람이 불어 내려와요. 그러니까 원래 오호츠크의 기단은 한랭하고 다습했지만 낮 동안 이 공기가 가열돼서 밀도가 낮아지면서 위로 올라가서 구름을 만들어요. 그래서 비를 내리고 산을 타고 넘어올 때는 고온 건조한 바람이 돼서 내려온다는 거죠. 그래서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영동지방과 영서지방에 날씨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춥고 비가 내리고 여기는 굉장히 덥고 고온 건조하고 또 때로는 산불이 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해요. 아시겠죠? 이런 현상을 우리는 롭세바람, 페인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지금 이렇게 강릉과 영월이 크게 기온차가 심한 경우는 이런 롭세바람의 현상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즘 뉴스 시간에 일기예보 혹시 듣고 있어요? 관심 있게 들어봐 좀. 양간지풍이라는 말이 나와요. 양간지풍의 영향으로 산불이 발생, 뭐 이런 얘기들 얼마 전에 우리는 저쪽 그 경상도 쪽에 산불이 굉장히 크게 발생을 해서 강원도까지 동해안 쪽에 내려왔죠. 그래서 며칠씩 살림을 태웠는데요. 양간지풍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또는 양강지풍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양양이 가운데 있고 위에 간성이 있고 아래 강릉이 있어요. 그래서 양간지풍이라고도 하고 양양과 간성 사이 또는 강릉과 양양 사이를 지날 때 보세요. 산과 산 사이의 폭이 되게 좁아졌죠. 그러면 이렇게 넓게 불어오던 바람이 이 통로를 통과할 때는 어때? 바람이 되게 세지지. 많은 양이 한꺼번에 지나가려면 그만큼 세지겠죠. 그래서 바람이 엄청 세게 불기 때문에 이때 이제 바람도 세고 또 산불도 나면 굉장히 잡지 못할 만큼의 그런 위력을 보여주겠죠. 양간지풍, 양강지풍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들이냐? 여기 보시면 5월 달에 이렇게 아래쪽에 고기압이 만들어지고 위에 저기압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고기압과 저기압이 만들어지면 바람이 고에서 저로 이렇게 공기가 흐르게 되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똑바로 흐르는 게 아니라 자전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휘겠죠. 그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게 되고 우리나라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편서풍 시대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편서풍이 분다는 것까지 배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양간지풍이 불게 되면 풍속이 엄청나게 세지겠죠. 이렇게 통과하면서 그래서 어마어마한 바람이 불어서 건조한 바람이 불기 때문에 이런 그 고성에 산불이 거의 해마다 발생하고 있어요. 자, 양간지풍에 관한 뉴스를 한번 보고 갈게요. 주말에 등산이나 야외 나들이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강풍에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특히 동해안은 양간지풍이 불 것으로 보여 대형 산불의 위험이 큽니다. 현인아 기자입니다. 전국적으로 다시 바람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바람이 더 강해지고 특히 강원도 산지에는 몸을 가누기 힘든 강풍이 예상됩니다. 강원 산지는 오늘 밤과 내일 사이 순간적으로 초속 25m, 시속 90km가 넘는 태풍급 강풍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원인은 강풍을 부리는 남고 북저형 기압 배치입니다. 남쪽의 고기압은 시계 방향, 북쪽의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며 강한 서풍을 일으킵니다. 따뜻한 남서풍이 밀려들어 기온도 급상승합니다. 주말인 내일 동해안과 남부지방은 25도를 웃돌아 초여름처럼 덥겠습니다. 기온이 급상승하면 대기는 더 건조해집니다. 서풍이 태백산맥을 타고 넘으면 더 빠르고 건조한 위험한 바람이 되는데 바로 양간지풍입니다.
기상청은 그냥 서풍보다 이번처럼 남서풍이 일으키는 양간지풍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백두대간의 골짜기 방향이 남서쪽으로 형성되어 있는 가운데 골짜기 방향과 바람의 결이 맞아떨어지면 바람이 더욱 증폭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이 될 위험이 크다는 말입니다. 산림청은 주말 나들이객과 등산객들은 야외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면 절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양간지풍에 관한 이야기가 뉴스에 딱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시선이 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늘 겪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항상 개강하고 3월이 돼서 눈이 안 오다가 학교 좀 가려고 하면 갑자기 봄이 왔나 싶은데 폭설이 내리는 경우를 가끔 겪게 되죠. 그거에 관한 뉴스를 잠깐 보면서 기단의 변질 얘기를 할게요. 다음 소식입니다. 부쩍 풀린 날씨에 봄이 오나 싶었는데 오늘 강원도와 경기 일부 지역엔 꽤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눈이 쌓이면서 도로에선 추돌 사고도 잇따랐는데요. 서울 양양 고속도로에선 차량 11대가 눈길에 미끄러져 부딪혔습니다. 손영한 기자입니다.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의 한 마을.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린 눈으로 마을 전체가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주민들은 쌓인 눈을 치우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많은 눈이 내리니까 또 노인들 계시는데 그 통행이 좀 불편하니까 그래서 제가 제설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봄을 시세 만든 내린 3월 폭설은 강원 상강과 동해안 지역 곳곳에서 내렸습니다. 강원 향로봉 82.5cm.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3월이나 4월, 5월에 폭설이 가끔 내리게 되면 여기 보셨어요? 나뭇가지가 휘청거리죠. 이렇게 폭설은 봄에 내리는, 그러니까 3월, 4월에 내리는 폭설은 안에 눈이 굉장히 무거워요. 왜? 눈 속에 수분을 엄청 머금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3월에 내리는 폭설이 도대체 왜 갑자기 이렇게 내리는 것이냐라고 의문을 갖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자,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해하고 나면, 설명을 듣고 나면 이해가 좀 빠르게 될 거예요. 기단이 우리가 딱딱 그 정해져 있는 계절에 따른 기단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단이 갑자기 변해요. 우리도 사람이 늘 똑같을 수는 없잖아. 변하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하지. 기단도 마찬가지. 세상의 이치는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기단도 변질을 한 번씩 하게 되는데 기단이 이동하면서 기단의 성질이 변하게 돼요. 어떨 때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예를 들면 온난 기단이 변질이 일어나는 경우, 한냉 기단의 변질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 따뜻한 공기 덩어리가 북상을 하다가 찬 지면에 지나가게 돼요. 차가운 지면을 지나가게 되면 밑에 부분이 이렇게 공기 덩어리가 있었다고 해봐요. 그럼 얘가 이렇게 쓱 지나가다가 따뜻한 공기 덩어리였어요. 근데 찬 지면을 지나가게 되면 요 밑에 부분이 얘 때문에 냉각이 되죠. 온도가 떨어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온도가 냉각되면 찬 공기는 밀도가 되게 높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돼서 가라앉죠. 기층이 안정되면 옆으로 이 수증기들이 위로 못 올라가고 옆으로 이렇게 퍼져서 바다 안개나 또는 땅 안개나 이런 옆으로 퍼지는 구름을 발생시키죠. 또 한냉기단이 변질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냉기단이 남하하다가 이건 뭐하고 같으냐면 지금 폭설과 같은 경우예요. 한냉기단 그러면 대표적인 게 시베리아 기단이죠. 시베리아 기단이 우리나라 쪽으로 아직 물러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 봄에 딱 3월 달에 서해안을 지나가요. 근데 서해안은 어때요? 봄이 오려고 하고 또 바닷물은 좀 더 온난하죠. 따뜻하죠. 그래서 시베리아 공기 덩어리가 우리나라 서해 바다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밑에 있는 따뜻한 공기하고 만나게 돼요. 그러면 여기 차가운 시베리아 공기 덩어리가 얘 때문에 이 부분이 가열돼요. 그러면 가열되면 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위로 잘 상승할 수 있죠. 원래 따뜻한 공기는 위로 잘 상승한다고 알고 있지 이제. 그러면 상승 기류가 엄청 발달하면서 기층이 불안정하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을 때 서해 바다를 건너서 시베리아 공기 덩어리가 여기까지 왔을 때 구름층이 굉장히 두꺼워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구름층이 두꺼워져서 저군이나 정난운을 만들게 되면서 따뜻하면 소나기가 내리거나 아니면 눈을 내리게 되죠. 근데 소나기가 내려야 될 것이 공기 대기 온도가 차가워서 눈이 돼서 떨어지니까 어떻겠어요?
눈 안에 수분을 어마어마하게 머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눈이 폭설이 오긴 왔지만 여러분들이 3월 달에 눈이다 해서 막 나가서 눈을 막 뭉쳐보면 눈이 축축하고 그 다음에 밟는 대로 신발 밟는 대로 젖죠. 축축하게. 그래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은 눈사람도 안 만들어지고 그런 경우가 바로 한랭기단이 3월, 4월에 변질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여기 보시죠. 시베리아 공기덩어리가 이렇게 따뜻한 바다를 지나가다가 밑에 부분이 따뜻한 바다 때문에 가열되면 이렇게 계속 상승기류가 발달해서 정란운을 만들고 눈이나 소나기가 내리는데 3월, 4월은 아직까지도 크게 기온이 꽃샘추위도 있고 높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수분을 많이 머금은 여기서 수분을 많이 머금고 갔죠. 폭설을 내리게 된다라는 거 이런 걸 기단의 변질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2020년이던 21년에도 그랬고요. 올해도 4월 29일 날 이렇게 강원도에 폭설이 내렸거든요. 이런 경우가 바로 기단의 변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지금까지 기단을 했고 두 번째 전선입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내가 늘 얘기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이 수업을 들으면서 카페에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면서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도 있죠. 꽤 많더라고요. 이렇게 카페에서. 그러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안에 얼음이 동동 떠 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아주 차가운 공기 덩어리고 밖에는 따뜻한 공기 덩어리고요. 지금은 이제 안과 밖에 기온차가 되게 심하죠. 바깥에 하고 그러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지금 쳐다보고 있니? 바깥에 유리컵 바깥에 물이 이렇게 물방울이 맺혔지? 그러면서 물이 줄줄 흘러내리고 있죠. 이렇게 폴더가 조금 더 젖겠죠. 이때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따뜻한 대기 사이에 경계, 유리컵이죠. 요런 부분을 전선면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기단은 어땠어? 서로 공기덩어리였지. 찬 공기덩어리, 따뜻한 공기덩어리, 습도가 낮은 공기덩어리, 높은 공기덩어리 이랬잖아요. 그럼 얘들과 얘들이 서로 만나. 서로 다른 기단이 만나면 경계가 생기잖아. 아이스 아메리카노처럼. 그러면 요때 요 면에 전선이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전선면이라고 부르고요. 전선은 크게 한랭, 온난, 폐색, 정체 전선이 있어요. 한랭 전선은 주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표현을 하고 보기만 해도 춥죠. 온난 전선은 따뜻하게 이렇게 동글동글 표현을 해주고 두 개가 합친 걸. 두 개가 합치게 되는데 이때 두 개가 합쳤을 때 어때요? 같은 방향 얘도 이쪽으로 가고 얘도 이쪽으로 가면 얘가 가다가 사이사이에 이렇게 끼죠. 이런 폐색 전선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서로 반대 방향에서 오는 경우죠. 얘는 이쪽에서 오고 얘는 이쪽에서 가서 만나 이렇게 손깍지를 끼게 되죠. 이런 경우는 어떻겠어요? 서로 밀어내니까 서로 지지 않으려고 제자리에 오랫동안 머물겠죠. 이런 경우를 정체전선이라고 부르고 우리나라는 이때가 언제예요? 장마기죠. 그래서 이걸 장마전선이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부르기도 해요. 자,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에서 우리는 전선을 볼 수 있습니다. 찬 공기 덩어리와 따뜻한 공기 덩어리 사이 특히 어디에서 물방울이 만들어져? 그치, 따뜻한 공기 덩어리에서 찬 공기 덕분에 따뜻한 공기 덩어리가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수분이 이렇게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응결이 되죠. 응결이 되고 이게 잠시 후면 흘러내리면서 주변에 있는 물방울과 물방울이 서로 합치면서 큰 물방울이 되죠. 그럼 어떻게 무게를 못 견디고 밑으로 뚝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때 차가운 물방울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게 바로 빗방울이죠. 아시겠죠? 이건 또 어디에서 볼 수 있어요? 그렇지. 목욕탕에 욕조에서 수분이 막 이렇게 따뜻한 수증기가 막 올라가서 천정에 보면 물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지. 따뜻한 공기 덩어리는 위로 상승하게 되고 그럼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수증기가 응결되는데 이게 뿌옇죠. 이건 구름이에요. 그리고 잠시 후에 천장을 쳐다보고 있으면 옆에 있는 물방울과 물방울이 합쳐져요. 그러면 밑으로 뚝 떨어지죠. 그때 느낌은 어때? 아, 차가워. 이렇게 되지? 그래서 올라갈 때는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는 기온이 떨어지는 아까 녹새바람에서 올라갈 때하고 내려올 때 기온은 다시 따뜻해졌죠. 여기는 차가워졌지만 이거 다 같은 원리예요. 이런 대류 현상의 원리, 전선의 원리, 기단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같이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만들어지는 건 어떻게 다르냐? 우선 한랭전선이 만들어지는 경우는 크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방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방 안에 있는데요. 방 안에 지금 따뜻하죠? 더울 거예요, 지금. 따뜻한 공기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굉장히 추운 겨울철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방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방문이 있으면 여기는 되게 차갑겠죠. 밖에 창가는 되게 차가운 공기덩어리가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이 문을 열어봐. 오픈을 해보세요. 그러면 밖에 있는 차가운 공기 덩어리가 휙 하고 들어오겠지. 어디로 들어올까? 느낌 잘 생각해봐. 겨울철에 문 열어놓으면 이 차가운 공기 덩어리가 어디로 들어왔어요? 그죠, 맞아요. 이 밑으로 스멀스멀 이렇게 들어와요. 그죠? 밑으로 파고 들어와요. 왜? 차가운 공기 덩어리는 밀도가 크니까 밑으로 가라앉아서 무거우니까 밑으로 들어오겠죠. 이렇게 훅 하고. 그리고 속도도 되게 빨라요. 그래서 밑으로 훅 하고 들어오게 되는데 이때 이 방 안에 있는 따뜻한 공기 덩어리와 밖에서 들어온 찬 공기 덩어리 사이에 경계가 이렇게 생기죠. 이게 바로 한냉전선이에요. 자, 볼까요? 여기에 방 안이라고 생각하고 따뜻한 공기 덩어리가 있었는데 찬 공기가 훅 하고 들어왔어요. 훅 하고 바닥으로 밀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때 전선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한냉전선. 그러면 따뜻한 공기 덩어리와 찬 공기 덩어리가 만났으니까 따뜻한 공기 덩어리가 찬 공기 덕분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수증기가 응결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경사가 이렇게 급하니까 여기를 따라서 이렇게 구름이 만들어져요. 정난운이 만들어지고 정난운은 폭이 좁죠. 그래서 여기만 비가 오고 소나기가 오죠. 그리고 원래는 따뜻한 공기, 방 안이 따뜻했었는데 찬 공기가 훅 하고 들어왔으니까 방 안이 어떻게 돼? 원래보다 기온이 떨어지는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한냉전선이 통과하고 나면 기온이 낮아지는, 추워지는 현상이 일어나요. 반대로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엔 한번 밖으로 나가보세요. 복도로 나가볼까요? 거실로 나가보세요. 복도나 강의실 복도나 아니면 거실로 나가보세요. 나가면 찬 공기 덩어리가 있어요. 방보다 차가워요. 그런데 어때요? 방 안에는 따뜻한 공기 덩어리가 있지, 이번에는. 그래서 방 안에 있는 찬 공기가 있었는데 방에 문을 열어. 그럼 복도로 방에 있는 따뜻한 공기 덩어리가 들어오겠죠. 어디로 들어와 이번에는? 따뜻한 공기 덩어리는 밀도가 낮기 때문에 밑으로 들어오지 않고 위로 타고 올라와요. 이렇게. 그래서 여름에 에어컨 돌 때는 어떻게 돼? 에어컨 날개를 위로 올려야죠. 그래야 무거워서 밀도로 내려오잖아요. 근데 히터는 어때요? 밑에다 해야죠. 밑에다 해야 따뜻한 공기 덩어리가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 그런 게 원리지. 그런데 우리는 요즘 히터와 그 에어컨을 같이 복합된 걸 설치해서 그냥 하나로 묶어 놓죠. 근데 그 바람직하진 않아요. 사실 경제적인 건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찬 공기 덩어리가 있을 때 따뜻한 공기 덩어리가 위로 이렇게 타고 올라오기 때문에 슬슬 타고 올라와서 경사가 완만해져요. 위에 따뜻한 공기 덩어리, 밑에 찬 공기 덩어리. 그러니까 따뜻한 공기가 들어올 때는 위로 올라오니까 오히려 어떻게 돼야 돼? 강의실에서 앉아서 수업할 때는 겨울에 위에를 따뜻하게 입는 것보다 아래를 더 따뜻하게 입어요. 아래 옷도리가 훨씬 더 춥죠. 찬 공기 덩어리가 내려앉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름이 만들어지는데 옆으로 퍼지는 구름이 만들어져서 층운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비가 오면 구름에서 넓은 지역에 비가 오죠. 장마비 정도의 비가 오죠. 이렇게 한냉전선과 온난전선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다는 거. 자, 정리해 볼까요? 한냉전선은 전선면이 급하죠. 그리고 온난전선 완만해요. 이동 속도가 빠르고 느리고. 강수 위치는 전선의 뒤쪽, 전선의 앞쪽. 구름은 저군형이 오고요. 저군형이 만들어지고 소나기나 내우가 만들어지고 층운형이 만들어지고 가랑비나 이슬비처럼 지속적인 비가 와요. 통과한 후에 온난했던 기온이 찬 기온이 지나가면서 추워지죠. 그리고 온난전선이 지나가면 오히려 따뜻한 공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기온이 올라가요. 자, 기압은 저기압에서 고기압으로 바뀌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뀌고 달라요. 이따가 이제 또 기압 배치를 보고 온대성 저기압, 절대성 저기압을 보면 좀 더 이해가 갈 거예요. 풍향은 남서풍에서 북서풍, 남동풍에서 남서풍으로 바뀐다는 거,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선 중에 장마전선이라고 하는 게 있죠. 위성사진을 내려다보면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나라 구름띠가 이렇게 형성된 거를 볼 수가 있죠. 이게 바로 한냉전선과 온난전선이 여기에서 만나 있어서 장마전선, 정체전선이 만들어진 곳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위성에서 기상 영상을 찍어 보내는 건 바로 여러분들 머리 꼭대기에 뭐가 올려져 있냐면 천리안 위성이 올려져 있는데요. 2010년 6월에 발사된 우리나라 첫 독자 기성 위성이에요. 지금은 천리안 2B호까지 만들어져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주변의 환경, 해양 환경, 미세먼지 이런 것도 관측하고 있죠. 우리나라 천리안 위성은 상당히 선명하게 잘 발달된 위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020년 8월에 우리나라 집중호우가 내렸는데요. 이 집중호우가 내리면
그 가까운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날씨를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이제 이런 표현을 써요. 국지성 호우, 그 다음에 게릴라성 호우 이런 말을 쓰는데 국지성 호우는 총 강수량이 많은 것을 호우라고 한다면 그 중에서 지형적인 영향으로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현상인 반면 게릴라성 호우는 좀 달라요. 원래 정규군이 아닌 부대를 지칭하는 말이 게릴라 부대 막 이런 얘기 하죠. 원래 부대가 아니라 갑자기 만들어진 정해지지 않은 그런 것들을 의미해요. 그래서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게릴라성 호우라고 부르게 되는데 게릴라성 호우의 특징은 어느 지역에서 많이 내릴지 모를 정도로 럭비공처럼 주 강수대가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게 특징이에요. 게릴라성 호우는 국지성 호우에 비해 빈도수가 적은 편이고요. 이런 것들이 되게 위험하죠. 천리안 2호는 기성 위성 대비 해상도 4배 향상을 가지고 있고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해 봐야 될 일이고요. 태풍 황사 국지성 집중호우 예보 향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2020년에 발사된 천리안 2비호는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실게요. 자, 그러면 기단과 전선까지 했고 잠깐 쉬었다가 2교시 기압부터 시작할게요.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세요.